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황사가 최악입니다. 그런데요, 실내에만 머문다고 온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몸속에 이미 들어온 이 먼지를 빼내려면요, 물을 넉넉하게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자리 옆에 생수병 한 통씩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국회의원들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임대차법 강행한 여당 의원들도 그 전에 전셋값을 크게 올렸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뭐 법을 위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좀 모양새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전월세 5% 상한제 도입해 놓고선요, 뭐 많게는 막 20% 이상 이렇게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했다는 내용, 여기도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기사 제목이 두 줄로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목돈이 없어 전셋값 올렸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런데 통장에는 14억 원이 있다. 이렇게 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논란 하루 만에 경질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는 내용도 곁들여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내에 토지 매각된 시세 차익의 70% 양도세를 매긴다. 지금은 최대 50%거든요. 그럼 그걸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 토지 매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유기간이 짧다는 뜻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 신고 보상금 최대 10억 원, 그리고 거래 질서 훼손된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이런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출이 굉장히 조여져 있는데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은 조금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과 동시에 황사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또 황사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중국발 황사 한반도 공습. 부산 대기질이 한때 세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국내 최악이 아니고요, 세계 최악까지 갔다는 거죠. 그만큼 황사가 심했다는 뜻이 됩니다. 11년 만에 전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이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잔혹사입니다. 청와대 참모들 얘기예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떠나는 일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 잔혹사란 표현이 신문에 등장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 고해성사로 읽힐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상황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내곡동 늪입니다. 내곡동 땅 문제, 오세훈 후보와 관련돼 있죠. 이 문제가 늪이 되는 건가?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됐고요. 어제 두 후보의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상당 부분이 이 내용을 다루는 데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늪
세 번째 키워드고요. 네 번째는요. 공직사회 부글부글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대책, 투기 방지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이잖아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 중심으로요. 도대체 왜 우리까지 이런 것을 하라고 합니까?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하루 종일 오전부터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속도 있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제 저녁부터 이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리고 어제 오전 신속하게 청와대에서 뭔가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분노의 화들짝 청와대 속전속결 김상조 실장 경질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에 작은 제목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서 청와대를 떠났던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3명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상조 실장까지 청와대 참모진 줄줄이 부동산 파문이다. 그리고요. 이 김상조 전 실장 예금 자산만 14억 원 이상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의 전셋값을 올렸다. 이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 화를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김상조 전 실장 몇 가지 국민들 향해서 약간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떠났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그렇게 빠르게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제는요, 하루도 안 돼서 결정이 난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책 인사 꺼리던 문재인 대통령, 들끓는 민심에 빠른 결단을 했다. 야당은요, 이거 선거용 경질입니까? 또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초고속 경질, 그냥 경질도 아닙니다. 초고속 경질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왜 그랬을까? 여기 잠깐 설명이 돼 있어요. 핵심 지지층 4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이게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 등등등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요. 어제 사실은 이 경질 발표가 있고요. 오전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원래 예정대로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있었어요. 그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직접적이진 않지만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자,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고속 경질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조치를 한 배경에는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뭐 이런 걸 의식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저 회의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 여기에 만약에 그냥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김상조 실장이 참석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께서는 이런 신속한 경질 결정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 기사가 예.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나온 게 28일 오후 5시 반쯤입니다. 그렇죠. 그 저녁부터 기사가 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8일 오후 5시 반에 내기 위해서 사실 이게 이제 쭉 취재 과정에서 김상조 실장 관련 기사가 나간다는 것은 이미 좀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27일, 뭐 28일쯤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게 된 거고요. 나가고 나서 즉각적으로 언론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조간에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죠.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굉장히 예. 크게 다뤘고 일단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당과 이 후보 캠프는 뒤집어졌죠. 뭐 엄청 이게 뭐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LH 사태 때문에 용광로처럼 전국적으로 끓고 있는 거에 예. 엄청난 기름을 다시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과 특히 지금 서울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 이 혈투에 가까운 캠프에서 이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전국이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났고요. 이 판을 도저히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뭐 반부패 정책 협의회라는 것도 예정이 돼 있었지만 일단 그 판을 김 실장을 경질하지 않고는 아주 예. 특단의 핀셋 같은 정확한 결정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결정을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 퍼진 거죠. 이미 28일 오후부터 경질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대통령으로서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어제 아침이 굴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물론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한번 쓰면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나 또 의원을 할 때나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참모들이 대단히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런 결정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볼수 그럼에도 있겠네요. 불구하고 이 김 실장 전격 경질은 예.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빨리 결정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예. 오후에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반부패 정책 협의회 예. 이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정책실장이 이 자리에 안 나간다는 것은 사고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한 결정 그리고 과감한 결정이 이번 사건에서는 불가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빠른 경질 결정 과정에서 여당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측의 목소리가 강하게 청와대로 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건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외통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상황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저께 상황도 심상치 않았다. 네. 이런 상황까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결정이 어제 경질 결정이 나온 뒤에 뭐 여야에서 이제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또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그러합니다. 정책실장도 외유가 없었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입니까?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야당에서 굉장히 아프게 이제 논평을 냈는데요. 역시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됐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 교수님? 선거도 선거고 예. 사실 이는 깜짝 놀랄 뉴스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매일에서 특종 나왔을 때 예.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설마? 예, 설마? 설마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게 법안 통계가 이틀 전에 5% 제한이 법안입니까? 근데 예. 14% 올려갖고 계약을 한다? 저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상당히 놀랐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속 기사를 이제 쭉 보면서 예. 이게 팩트구나. 예.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속한 결정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은 이 임대차 법을 통과시킬 때 사실 논쟁이 많았잖아요. 예. 우선 야당에서는 이게 시장을 교란할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근데 여당 내에서는 일단 시장을 교란해서 또다시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들의 어떤 고통, 이런 매년 급격하게 올라가는 임대가에 의한 고통을 좀 완화하기 위한 예.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 올려야 되는데 그 14% 올려서 그것도 법안 통과정에 결정을 한다? 예. 저는 사실 청와대의 어떤 고위직이나 여당의 의원들 같았으면 사실 신규 계약은 계약갱신하고 상관없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약조차도 5% 정도 이내에서 올리는 모범을 보였어야지. 그렇게 결국은 그건 모범으로 인식이 됐을 텐데. 그럼요. 그럼 미담 사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5% 이내로 묶어야 되는 계약을 이틀 전에 땡겨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국민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번 그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목소리 중에 가장 잘못했다는 게 부동산 정책이고 예. 또 LH 투기가 터져갖고 지금 전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정책실장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예. 이건 어떤 그 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로남불의 활용점정이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가 피해갈 수 없는 국민에게 진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표현하는 초고속 경질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좀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한숨을 돌리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다시 또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을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뼈아픈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인물들 위에 보세요. 직 대신 집.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그다음에 대출 그리고 뭐 갭 투기. 의혹이죠, 여기는. 결국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분들이. 아래 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 부동산 논란 사태 벌써 4번째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은 좀 정리한 내용을 좀 하나 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4번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씩 있어요. 여기 보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2019년 3월입니다. 대출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 매입.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김조원 전 민정수석 2000년 지난해 8월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다주택 처분 공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공직자들에 대해서. 근데 두 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지난해 이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팔아서 똘똘한 집 한 채 논란.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참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게 회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상조 정책실장 사안이 또 불거진 거죠. 4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과거 노영민 전 비서실장 청와대를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분들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편견 없는 합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한 미래 비전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최고의 대통령을 모셨던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부동산 소유 문제,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 벌써 4번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 돈키호테 신드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막 거대한 괴물인 줄 알고 달려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이 고위공직자들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예. 뭔가 거대한 적폐를 내가 청산하고 있다. 예. 여기에 사로잡혔는데 정작 본인들의 이 부동산 투자 내지는 투기 행위는 본인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적폐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사소한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내내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의 전면에 섰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을 또 정권 초부터 중반기까지는 쭉 끌어왔었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보게 되면 민생과 관련된 키워드보다는 검찰개혁이나 또는 사법농단 바로잡기 등등 사실 국민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진. 예. 물론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지나치게 큰 목표, 뭔가 거대한 악이 있으니 그 거악을 우리가 척결하겠다는 이 적폐청산 프레임에 청와대나 이 정부의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부동산이라던가 경제, 자영업 살리기와 같은 예.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그러한 민생에 대한 어떤 역점이 사실 적폐청산이나 거악 척결에 비하면 너무나 이 사소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예. 이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 부동산 투기, 투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 바로 잘못했다는 사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변명부터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김의겸 전 대변인 어땠습니까? 일단은 배우자가 주도해서 투자를 했다고 예. 했죠. 그러면서 덧붙였던 변명이 내가 평생 집 한 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나 평생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이제 겨우 뭐 노모를 같이 모시기 위해서 예. 이 분양권 받으려고 투자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야라는 게 아마 본심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김종원 전 수석은 아예 해명 자체를 안 하셨죠. 가타부터 아무 말씀이 없다가 청와대를 떠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서울집 안판 이유에 대해서 예. 아들이 살고 있어서라고 변명을 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예. 아들이 살고 있어서. 김상조 이제 전 정책실장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나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다 본인들이 예.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린 게 아니라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라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예. 국민들의 어떤 실상, 정말 이 전세금 하나 마련하기 힘들어진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착각 내지는 환상에 빠져 있다 보니 예.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눈을 감고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 자체를 이제는 좀 바꾸고 그 단어를 지워야만 국민들 삶에 와닿는 부동산 문제에 청와대의 어떤 관계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장혜찬 평론가는 굉장히 큰 어떤 적폐 이거를 다루느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좀 너무 소홀히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장국민 변호사. 네. 또 일각에서는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너무나 공직자들에서 기준 어떤 공직자가 이 정도는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또 불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현 정부의 어떤 도덕, 공정의 예. 가치가 종전의 어떤 정권보다 훨씬 높이 설정된 부분,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가 초래됐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그러면은 겁니다.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설정을 했고 굉장히
너무 자신감을 가진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마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경 일변도였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고위공직자, 청와대 내부 인사들도 좀 자유롭지가 못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그 뭐 5% 대출 그 임대차 보증금을 상한 조정하는 그 규정도 일반 사인들한테도 상당히 빡빡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선택,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모범을 전혀 못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정부의 기조가 대출을 상당히 고삐를 재고 예. 이제 대출을 이제 규제하겠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본인은 상당히 많은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그런 점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이런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에는 어떤 본인들의 자승자박으로 이게 왔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전 정부 들어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이른바 이제 집값 잡기 대책이죠. 그 대책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오히려 이런 사례가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강경 예. 일변도의 이런 그 정책 속에서 예. 사실상 이런 고위공직자 청와대 내부 인사들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책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 어떤 그런 그 정책에 제대로 호응하고 조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 실정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내놓은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뜻이 아니냐는 거죠. 예, 한면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뭔가 빠르게, 지금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 사안이요. 신경민 전 의원님. 네. 반복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청와대에서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전에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예. 여냐 야냐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많이 있다는 건 이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그렇다면 지금 부분이고. 이런 붉어진 모습이 네.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뭐 그건 그렇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뭘 놓치고 있느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인재풀 문제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재풀이 대단히 좁고 예. 같이 손발을 맞춰본 사람 아니면은 쓰지 않으려고 하는. 특히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검증 절차로 들어가서 검증 절차가 이제 인사청문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청와대는 검증은 거치되 예. 인사청문 절차는 거치지 않죠. 공개적인 뭐 청문 이런 건 네. 없죠. 청문을 거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롭죠. 내야 되는 서류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전산화가 된 이후에는 예. 본인 명의나 직계 가족으로 된 부동산의 경우 뭐 학교 관련, 뭐 군 관련, 뭐 이런 것들 또 금융에 관련된 것들은 예. 본인도 모르는 것들이 숨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제 이름을 집어넣고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보니까 예. 묵혀놨던 잊어버렸던 금융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인식하지 못했던 네. 금융 관련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뭐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이랄지 금융이랄지 학교랄지 군이랄지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예. 이제 이번에 김 실장 경우에는 보면은 이 전세권 문제는 이렇게 세밀하게 검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들은 일단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메꿔 나가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재의 풀을 넓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인사라는 게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고요. 막 갑자기 그냥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반드시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인재의 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손발을 꼭 맞춘 사람이 아니래도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과 이런 자질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풀은 좀 가지고 집권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들어가면은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예. 또 청문이 있는 자리는 더더구나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뭐 20명, 30명을 접촉을 해도 예. 계속 노의 시리즈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기준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도 바로 결격 사유에 그런 해당해서 것까지 문제가 되는 네, 거군요.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긴다. 특히 국민의 4대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을 어긴다. 세금을 덜 내도 문제고 많이 내도 문제고 예.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반드시 올 거고요. 예. 이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낮아지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누가 집권을 하건 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누가 장관을 하건 또 중요한 자리에 가건 이런 사회적 이 기준, 예. 그거에 대한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예. 이게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40대, 50대가 돼서 중요한 자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승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석에서 실장으로 갔으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인재풀 부족의 한 현상으로 보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새로운 상황이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인데요. 어떤 구할 방법이 없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번 그 정책실장 이 실장은 예.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던 분입니다. 물망이 좀 있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물망에 올랐다가 그때 그냥 스테이로 유임으로 결정이 나면서 그 인사가 없었던 그럼 거죠. 이미 정책실장 풀에는 저 인재 네. 풀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제 급하게 이제 경질 그리고 뭐 인사 이렇게 내서 어제 이호승 새 정책실장이 오후에 반분배 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참석을 한 거죠. 하루 만에 바뀌면서요, 위치가.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재보선 상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첫 번째 화면 이 고해성사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뭐 당 지도부에 속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고해성사로 보이는 편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포스터로 만들었어요.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기 보면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과문, 자제문 뭐 이렇게 보입니다. 집값 잡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여기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우리 정책이 옳다. 우린 잘못한 것 없다. 똑똑한 척만 했습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됐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정책이 옳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 장유 변호사. 네. 반성문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반성문이 나온 겁니다.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지금 여건이 상당히 선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내리는 그 회초리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지금 이 국면에서도 우리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 LH 의혹 이런 게 왜 이 현 정부만의 문제냐라고 버틸 것이냐.
아니면 이 매를 정말 낮은 자세로 맞을 것이냐. 예. 이 선택지는 분명히 한 선택을 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까지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선거에서 어려워진 데는 실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지 못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성의 자세, 겸허한 자세, 낮은 자세로 그 매를 제대로 맞아야 사실 1년 남은 대선에도 사실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번 재보선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럼? 여권에서는 이번에 아주 제대로 매를 맞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오만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겸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해야 되는 언급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올해 초 그리고 재보선 선거 이제 경쟁 과정이 초기에는 사실은 LH 사태가 폈을 때는 이게 왜 꼭 현 정부에만의 문제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이기재 교수님. 과거 선거 때도 항상 좀 열세라고 평가받는 어떤 정당 후보 쪽에서 굉장히 읍소 전략.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매를 들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읍소가 있었거든요. 역시 이번에 여당에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 유권자들 표심에 이게 좀 통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종민 그 의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친문의 핵심으로 이 정권의 이 보위를 위해서 그렇게 강성 발언을 날렸던 분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를 또 꺼내시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쭉 그랬고 예를 들어서 뭐 금태섭 의원이나 뭐 박용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은 간혹 바른 소리를 하고 내부에 이제 정화 작업을 했지만 이렇게 강성 발언하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180도 바뀌어갖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하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부터 일단 들고요. 근데 저는 내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사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전 문제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얘기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것 때문에 자영업의 피해, 부동산 정책, 이 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자세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기본은 결국 그 소수의 의견, 그러니까 180석을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거머쥔 이후에 훨씬 더 오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국회도 절대적으로 뭐 상임위원장을 전체적으로 독식을 했고, 그리고 뭘 얘기할 때마다 본인들은 선출된 권력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실 임대차 보호법도 그때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세, 즉 야당과도 소통하고 국민의 다른 지적에 대해서도 듣는 자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지적하는 건 옳다. 다만 이것이 왜 김종민 의원이 저렇게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 과연 저것은 진정성이 있을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유지될까? 이런 문제에서는 저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이기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모습이 좀 낯설다 지금 그런 건가요? 너무 낯설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거를 앞둔 읍소 전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